오늘의 이야기는 수시에 대한 생각에 관한 것입니다. 수시로 뽑는다는 단어 뜻대로 정시 모집 전에 대학에서 자기 학교에 입학할 학생을 미리 뽑는 제도다. 2002학년도 대입 때부터 보편적인 대입 제도로 자리 잡은 이후, 특히 2010년대 대입 이후에는 더더욱 보편화된 대입 제도로 숱한 논란을 일으키며 정시나 수시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수시는 정시를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학부모의 과도한 입시 분위기와 줄 세우기를 막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다. 또한 돈 있는 자녀들이 교수와 같이 논문을 쓰는 것도 문제가 되었다. 논문이 있는 신입생과 없는 신입생의 차이는 크다. 그래서 수시는 공평하게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실패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특히 지방학교들의 몰락을 가져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수시의 처음은 내신 즉 효과 전형이다. 즉 줄 세우기를 막기 위해서 했기에는 학생들이 싸우는 범위만 다르지 정시와 똑같았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영역들을 확대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인 활동이다. 이 아이가 어디 대회 가서 수상 이력 즉 스펙에 쌓기로 변질이 되었다. 해외 봉사, 세미나 참여 등 돈과 시간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들로 채워진다. 결국 논문을 사라지게 했지만 또 다른 수시의 논문이 나온 거와 마찬가지였다. 또한 수시도 결국 성적을 본다. 국민적으로 줄 세우기에 거부감을 느껴서 만든 정책이라고 믿을 수가 없다. 결국 수시도 줄 세우기의 연장선이다. 그리고 정시는 결국 서술형이 없는 단답형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서술형이 있으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답이 확실히 정해져 있는 단답형이 정시의 문제점이다. 사람들은 그런 답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는 아이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며 수시를 좋게 보았다. 또한 1번의 기회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정시와 달리 수시는 여러 번을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 서술형도 결국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이다. 우리가 아는 서술형은 그냥 답이 정해져 있는 긴 글이다. 그런 게 정시의 대체로 나온 것이 참으로 웃기다. 제가 생각하는 서술형이라면 어떤 현상에 대한 자신이 생각을 적는 것이 서술형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신라가 통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같은 문제를 내니 엄청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게 단답형이랑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다. 그 다음에 수시는 상대평가이다. 학년을 대상으로 표본을 내봤자 20만 300명이다. 여기서 문과 이과를 나누면 더 쪼개진다. 이 적은 인원들을 가지고 등급을 나누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소수점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결국 틀린 문제는 같은데 0.1, 0.2점 차이로 등급이 갈리는 병X 같은 상황이 나온다. 1점 차이, 2점 차이 같은 걸로 갈리면 이해는 한다. 근데 소수점 차이 0.1점, 0.2점으로 갈리는 상황이 참으로 우스워 보인다. 선생님의 시간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비정상적으로 선생님의 업무들이 많다. 현장에서 다양한 업무도 처리하면서 시험 문제도 내야 한다. 진짜 이상하다. 선생님은 오로지 학생들을 가르쳐야 효과가 나온다. 그런데 자잘한 업무들로 시간을 뺏기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나와야 한다. 진짜 중요한 업무하고 남은 시간에는 학생들을 위해 시간을 써야 한다. 시간이 없는 선생님이 문제를 내봤자 대부분이 문제의 질은 솔직히 좋지 않다. 솔직히 기본도 안 되는 문제를 내는 곳도 있다. 그래서 시험의 질을 끌어올리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생님의 질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나라 선생님을 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다만 교사 대부분은 대학만 졸업한 학사 출신이다. 그리고 변별력이 있는 킬러 문장을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교육의 문제점이 나올 때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나라가 핀란드이다. 자세한 이야기는 따로 핀란드 편을 제작을 할 것이기에 짧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핀란드 교사는 최소 석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거기부터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론적인 것과 현장의 괴리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한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청 힘을 쏟아붓고 있다. 교육 실습을 통해서 교실 준비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솔직히 게임이 안 된다. 그러면서 외국 사례들을 들여오면서 다른 정책을 만든다는 게 참으로 웃기다. 핀란드는 몇십 년을 걸쳐서 지금의 교육 수준을 만들었다. 그것의 단점만 빼고 장점만 가져온다는 말은 알맹이가 없는 것을 가져온다는 말과 동일하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를 신뢰할 수 있고 존경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완벽하게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상황과 교사의 대우가 좋아져야 한다. 검수진의 부재. 그 많은 교수가 모여서 만드는 수능 문제에도 가끔 오류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문제를 거의 혼자 만드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 오류가 없을까? 만약 선생님이 낸 문제에 오류가 있어도 그것을 인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그대로 문제가 나간다면 전부 맞는 답으로 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이를 제기를 할 수 있는 게 힘든 상황도 있다. 또한 작년에 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몇 퍼센트 이상은 다르게 내야 한다. 그것을 파악하는 것도 힘들고 선생님도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다. 난이도 조절 문제. 우리가 수능을 보면 이번에 물수능, 불수능이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그만큼 난이도 조절의 문제는 문제를 내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숙제이다. 적당한 난이도와 어려운 킬러 문항을 내기가 매우 어렵다. 일부 사람들이 문제를 내는 것을 쉽게 보지만 정말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내야 한다.
만약에 너무 쉽게 낸다면 상위권 학생들의 다툼이 매우 치열해질 것이다.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내면 잘 찍기만 하면 하위권에 있는 학생이 중위권까지 올라올 수도 있다. 그런데 학생들의 수준을 잘못 이해를 해서 문제를 내면 그야말로 사고이다.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가 매우 적다. 기출문제집 도용의 문제도 심각하다. 솔직히 교과서대로 내기에는 쉽지 않다. 그리고 문제집과 문제가 겹치면 안 되는 문제가 있다. 솔직히 문제지가 몇 개인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문제지는 교과서가 되는 책의 개념을 모두 참조해서 문제를 낸다. 그런데 시간도 없는 선생님이 그것과 비슷하게 내지 않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시험지에 대한 보완에 취약점이 있다. 수능 시험지에 대한 보완은 엄청나게 엄격한 수준이다. 시험지를 나눈 사람들은 휴대전화는 기본이고 전자기기도 쓰지 못한다. 또한 불가피하게 아파서 병원에 갈 때에는 경호원이 따라 붙는다. 또한 자신의 이야기를 의사에게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경호원들을 통해서 걸쳐서 전달된다. 또한 밥 먹으러 식당으로 이동할 때에도 몸수색은 물론 X-ray 검사도 한다. 이만큼 보안에 엄청나게 철저하다. 그렇지만 학교의 보안은 그렇지가 않다. 당장이라도 돈을 주고 사람을 매수를 할 수 있는 위험도 있다. 시험지 유출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내신은 상대평가, 수시는 줄 세우기를 하지 않으려고 시작한 것도 있다. 그런데도 결국 큰 울타리가 아닌 작은 울타리에서 학생들을 줄을 세우고 있다. 정작 수능을 비판하면서 수능과 다른 게 없다. 성적보다는 아이들의 개성을 보려고 하는 게 목표이다. 그런데 왜 상대평가를 계속 진행하는지 의문이다. 절대평가로 넘어가도 문제이다. 점수가 나오지는 않지만 등급으로 나온다. 결국 이것도 또 다른 줄 세우기이다. 내 생각에는 어떠한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합격 불합격으로 간단하게 나타냈으면 좋겠다. 학교 간의 차이를 무시한다. 솔직히 툭 까놓고 이야기하면 학교 간의 질은 천차만별이다. 일단 지역만 비교해도 수준 차이는 확실하다. 서울과 지방의 차이, 학교 간의 차이, 특목고와 일반고의 차이 등 다양한 차이들이 있다. 공부를 안 하는 학교의 1등급과 공부로 유명한 학교의 1등급이 숫자로는 같다. 하지만 수준은 완전히 다르다. 그런데 내신은 같은 1등급으로 분류를 하니 이상하다. 물론 대학에서도 이를 인지를 하고 있다. 잠재된 사교육의 온상. 수시의 비중을 확대해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힘을 썼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 수시가 등장하고 내신과 생기부의 비중을 늘리자 가장 돈을 쓸어 담는 것은 사교육이었다. 내신을 대비해서 각종 학원들이 만들어졌다. 유치원 때 고등학교 수학을 배우는 곳도 있으니 사교육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또한 생기부를 꾸며주는 브로커 같은 사람도 등장했다. 브로커들은 상위 대학교에 합격한 사람들의 생기부와 교수들을 파악한 후에 작업을 시작한다. 어떤 대회 상 등 어떤 이력을 전부 채워야 하는지 거기서 준비를 전부 한다. 이것도 진짜 비싼 데는 3년 생기부를 꾸며주는데 몇천만 원, 심하면 억까지 받을 정도로 매우 치열하다. 그럼에도 흔히 말하는 부자들은 그것을 이용한다. 돈으로 학력과 시간을 사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결국 수기는 사교육의 열풍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더욱더 부추기는 결과를 일으켰다고 생각한다. 대학에서는 이미 학교 간의 격차를 인정함. 상위권 대학에서는 이미 학교들의 격차를 인지했다. 그래서 수시의 비율이 늘었지만 지방 학교에서는 한 명을 보내면 팜플렛이 걸릴 정도이다. 일단 수능 최저점을 맞추어도 생기부와 면접이 남아있다. 이런 정보가 부족한 지방 학교는 매우 불리하다. 또한 대학교에서 이미 격차를 인정했다. 그래서 수시 블라인드를 진행했지만 이것도 문제이다. 여기서 학교의 역량이 드러나고 학생의 역량이 많이 부족하다. 실제로도 일반고 학생들은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다. 즉 학교의 역량도 있지만 학생끼리 수준도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지금의 수시는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우물 안에 개구리를 만드는 정책인 것 같다. 옛날 때는 정시가 활발하게 일어났을 때에는 지역마다 명문고가 있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울대에도 몇 명이나 보낼 정도로 저력이 있었다. 또한 그 당시 가기만 하면 성공에 거의 보장되는 육군사관학교에도 학생들을 보냈다. 그런데 수시가 나온 후에는 그게 시들시들해졌다. 전국으로 경쟁을 하던 옛날과 달리 지역으로 경쟁을 오히려 축소를 시켰다. 즉 학생들의 눈을 가렸다고 생각을 한다. 결국 학생들을 스스로 우물 안에 개구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내신을 만들어 경쟁하다 보니 친구도 성적으로 보면 적이 된다. 전국으로 싸우면 옆에 있던 친구는 동료가 되었다. 지방 고등학교들은 전멸 수준이다. 계속 학교의 질은 떨어지고 의욕도 없어지는 악순환에 가깝다. 그런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시의 장점이 발휘되지도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게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한다. 생기부에 대해서도 이야기는 하고 싶지만 제가 알 수 있는 정보도 별로 없기에 넘어갔습니다. 이 밖에도 또 다른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말한 문제점도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도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자유로운 이야기였습니다.